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신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 분야에 대해 김성곤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77년도에 모교를 졸업한 김선곤입니다. 지금은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이제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학교 생활이 새님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특별히 학창 시절에 재미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대신 공부는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창 시절이 자유스러워서 굉장히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학이 어떤 학문이고 그리고 특히 후배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학 진로 그리고 취업 또는 사회에 진학한 여러 선배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것들을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김신우 학생에게 몇 가지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후배님은 합리적인 인간인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학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 굉장히 어렵고 또는 혹자들은 따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좋은 학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학과에 진학하면서 궁금했던 게 경제란 무엇인지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경제는 서양적인 사고하고 동양적인 사고가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 경제는 영어에서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게, 가정이라는 말이고 노미아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서양에서 경제학은 주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주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경국제민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로 이야기합니다. 경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고 제민이라는 말은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주로 단체 개념, 집합 개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하고 서양적인 사고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계나 전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좀 더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후배님에게 네. 합리적이냐 그렇게 물어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 경제학이 출발되었고 그래서 우리 경제 이론은 합리적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학과에 진학하려면 이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경제학은 경제 현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많이 중요하게 따집니다. 특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극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의 오류라고 하는 것하고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인과의 오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떨어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자들은 까마귀가 날아간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 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배가 떨어진 원인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물론 까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성의 오류인데, 어느 한 면만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넓은 안목과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논리적인 사고하고 또 하나는 넓은 안목, 세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작이 이제 어떤 직업에서 그런 필요로 하고, 이제 또 경작은 어떤 직업으로 주로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금방 이 얘기한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습득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회에서는 기획 업무, 그다음에 연구나 조사 업무, 그다음에 어떤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분석가들,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직,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성과 그다음에 예리한 분석력을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에 있어서 취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먼저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하고 학문적인 성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경영학은 돈을 벌고 경제학은 돈을 쓰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고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전부 전체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파생된 영역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고요. 취업도 비슷합니다. 단지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문의 분야가 좀 넓고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이나 조사, 분석,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면 경영은 되게 관리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분야를 되게 다루는 게 경영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좀 더 학문성이 짙고, 그렇죠. 경영은 좀 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예, 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이론들이 경영학에 어떤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학 중에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네, 대학을 설립할 때도 정경대학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문적으로 정치와 경제학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치하고 경제는 우리가 역사에서 과거 역사시대나 선사시대 때 재정, 그러니까 제사하고 정치가 일치됐다가 분리된 것처럼 정치하고 경제도 그렇게 일치했다가 분리되기도 하고, 지금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고 경제가 너무 밀접해 있으면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경제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사회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경제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고 경제는 정치를 뒷받침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는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원래 경제학의 기본은 원래 정치 경제학입니다. 원래 출발은. 하지만 너무 정치하고 경제가 밀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정치하고 경제가 각자 놀면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너무 서로 경계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제 경제학을 배우면서요, 경제학 원론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학 원론이란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런 책들에 큰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이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님이 많이 들어봤던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리카도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장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전학파 이론들이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이론의 한계가 노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학파 이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케인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 크게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 이론이라고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전학파 이론들은 대부분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간섭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화폐는 단지 교환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화폐 중립성과,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계 대공황을 겪게 됐고, 그래서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해서 그들의 이론을 정립시킨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구나. 두 번째, 화폐가 단순히 교환을 도와주는 매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폐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해야 되는구나. 이런 세 가지 차이점에 의해서 경제 이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어떤 성격의 이론들을 더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경제학 원론 교재로 많이 쓰여지는 책이 맨큐라고 하는 학자가 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맨큐라고 하는 분은 이른바 케인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케인즈를 따르는 분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맨큐는 케인지안이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론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책은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사실은 케인즈 이론과 고전학파 이론을 같이 엮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론의 차이점은 있지만 경제학 원론 책들은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고전학파 아니면 케인즈 학파 나눠서 이제 정책인 부분이나 화폐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네. 있다고. 좀 네. 첨언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로 논리적인 배경을 주장하는 것이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케인즈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경제학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생활이 경제 생활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우리 경제 생활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의 방향, 변화의 속도 또는 변화의 정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정보, 많은 내용들을 또는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유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좀 더 확실성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가들은 어떤 생산을 할 것인가가 불확실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 또는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최고조로 발휘돼서 이른바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거나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AI가 또 창출하는 우리의 일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보이듯이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학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해준 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cool head but warm hear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차가운 머리야 따뜻한 가슴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걸 배운 사람처럼 표현해 보면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지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지성이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말이고, 따뜻한 가슴이라는 말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주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단어를 바꿔보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쿨헤드가 아니라 아이시 핫, 그러니까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우면 이런 사람들은 빨리 흥분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신웅 후배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우리 모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많이 배웁니다. 그것은 굉장히 뭐 고차원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 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경제학에서도 차가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은 따뜻하고, 이른바 아까 경국 재민에서 얘기했다시피 잘 세상을 다스려서 주변의 이웃들을,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경제학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님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등학교도 그랬지만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 생활이 별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큰 소용돌이에 있어서 대학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량을 좀 늘리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경제학 강의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자기들이 사용했던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도 벌은 돈을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가계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재 이후에 교양서적을 단 한 권도 사지 않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8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요즘같이 휴대폰이나 무슨 태블릿 PC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탐색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학습은 머리에 잘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전공 분야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교양도적, 예를 들면 여행기라든지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또는 나와 전공이 맞지 않지만 다른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상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또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좀 풍족해지고 우리 진로가 넓게 열립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겁니다. 여행할 때 남는 게 뭐라고 그러죠? 사진?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행할 때는 가능하면 조그마한 필기도구와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감상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은 갔다 왔다는 증거가 될 정도로 몇 장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여행하면서 느끼는 감동들을 기록하고 그 감동들을 다시 반추해보는 그런 여행을 많이 하면 우리 삶이 좀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은 너무 연애나 스포츠, 정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뿐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좀 질적으로 높아가고,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곳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상하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후배님들의 미래가 좀 더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좋은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상상하고 여행을 통해 많은 감상을 남기고 정치와 예술보다는 문화와 그리고 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김성곤 선배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영상을 통해 이 경제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